안녕하세요. M&A 이해하기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김수동 컨설턴트입니다. M&A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잡한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A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접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응용을 하시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M&A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M&A의 가격 선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M&A가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어떻게 준비된지 부분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연간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참고사항을 8번째 페이지에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M&A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 Merge and Acquisition. Merge라는 부분들은 기업이 결합돼서 하나의 회사로 존속이 되는 것이고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두 개의 회사가 존속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즉 기업 간의 딜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회사의 존속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말로는 기업 결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꼭 영어로 M&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기업 결합이라는 말도 왕왕 쓰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A라는 것은 기업 자체에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도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좀 더 키우기 위한 영업적인 동기 아니면 회사의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순환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재무적인 동기 이런 동기들이 기본적으로 작용이 돼서 전략적인 행동들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사례에 올려드린 조셉 바우어시의 M&A 추진 이유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M&A라는 것이 단순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한 전략과 액션 플랜에서 진행된다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로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M&A를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진 이유에 대해서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일단 IBK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이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것들은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인해서 코스트 절감 그리고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조금 다른 비중들이 있는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사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IBK 조사 항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액션 플랜이나 액티비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기업 가치, 시너지 창출하고는 비중이 높은 부분들은 액션 플래닝보다는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조사의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선정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득을 보고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사고자 하고 인수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루어진 사유와 어떤 배경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론과 많은 언론에서 나온 사례들이
그렇게 또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또 반대쪽에 있는 회사를 팔아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오늘 저희가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병이나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수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영어로 merge and acquisition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합병이란 것은 여기 나온 용어도 그대로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흡수합병이라는 용어도 있고 신설합병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를 끌어가는 쪽으로 힘을 실어서 한 회사로 통합을 해서 존속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의 회사가 별도로 존재를 해서 인수를 하는 회사 쪽에서 자금을 집행하여 상대방 회사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에 있는 부분과 같이 주식을 인수하는 부분, 제일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다음에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은 두 회사는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회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자산 인수나 영업권 인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사로 존재를 하게 되면서 별도의 업무를 갖기 때문에 사실은 무관한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사왔기 때문에 그 회사는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전략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M&A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밑에 있는 용어들을 참조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밑에 제가 Q라고 써 있는 질의사항입니다. 증자 방식의 주식 인수, 즉 M&A 방법 중에서 주식 인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지 주식 인수라는 부분들이 상대 회사의 구주라고 하는 기존에 투입된 자본금을 인수하는 방법이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시키면서 더 많은 지분율을 가져가서 회사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피인수 기업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지분율이 바뀌어지는 경우로 있어서 회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왕왕 그 투자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보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해서 회사에 필요한 경비, 자금, 운영비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를 뺏기거나 경영권을 뺏겨서 오는 소외감, 그 다음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M&A를 하게 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이 기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에이티커니는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루어지고 있는 M&A 중에 97% 되는 사례 중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학에서 이루어진 액티비티, 즉 업무 수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 M&A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을 한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에처럼 A&D라고 하는 부분은 Acquisi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인수 후 개발입니다. 즉 상대 회사를 인수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붙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사업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탄력을 받기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대마불사형도 있고 변신형,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 변신형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힘을 아니면 사업을 다른 회사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자기 이종 사업에 끼어드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형태의 M&A 형태가 되겠습니다. M&A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흐름은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회사가 전략적인 동기, 배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전략에 준하여 상대 회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상대 회사에 과연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는 매도하는 회사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회사 간의 조건을 통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인수금액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합병 절차 또는 인수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M&A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에 준해서 모든 액션 플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상대를 찾고 상대와 조건 협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건 협상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를 짓는, 법적인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세운 이후에 상대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 찾은 상대와 어떻게 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블랙박스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M&A에서는 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런 딜들이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전략이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업을 하느라고 필요한 인력들만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딜을 할 수 있거나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중개인, 그 다음에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를 어떻게 찾느냐인 부분입니다. 상대를 공개 시장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매수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에서는 상대를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개인이나 컨설턴트들이 갖고 있는 채널,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회사를 노출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금을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회사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를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 회사의 모든 비밀과 정보들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왕왕 사고가 나는 경우 중에서 회사가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의 경우는 시장에서 매도 기업으로서 소문이 나서 고객들로부터 위험한 소문, 또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절차에서 회사를 노출시키고 회사를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감안하고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조건 협상이 됐을 때 계약이 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마무리까지 인수인계가 돼서 충분히 회사가 갖고 있는 전략이 다 반영이 되어야만
충분한 M&A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격 산정입니다. 기업을 팔고자 하는 분들은 높은 가격에 내 회사를 팔고 싶어 하실 것이고, 회사를 인수하는 쪽에서는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두 기업 간의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가격을 협상을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적인 기반에서 판단과 그 다음에 회계의 가치를 별도로 판단하는 무형의 가치 부분들이 적용이 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순자산이라고 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미래수익으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잘 키워오고 안전하게 키워왔다고 성장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까지 합쳤을 때 그것이 파는 매도 기업체 쪽에서 받는 최소한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M&A가 되려고 하고 기업 매각이 되려고 하려면 바이어 측, 즉 매수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기업 간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M&A 관련된 가격 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적인 기반의 가치 산정도 있었고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가치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짚고 어떠한 방법들이 우리가 취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가치법, 그 다음에 수익가치법, 자산가치법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동종업계의 동종회사들이 보통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저희가 인용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는 기준입니다. 수익가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미래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기본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벤처기업들, 아직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 경우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법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회계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가격을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방법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에게 쉽게 자료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용해서 잡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있는 법률적 가치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지 회계적인 방법들뿐만 아니고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장사의 경우와 비상장사인 경우 저희가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별도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상대방 회사들과 가격 산정을 했었을 때 그것이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세금을 빼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가격을 산정한다든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가 높기만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었을 때 오히려 세금으로 생기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계적인 절차를 밟은 가격을 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받는 세금의 부담과 그 다음에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과의 높이를 잘 판단을 하셔서 현명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인 가격으로 산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중에는 미래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회사가 지금의 형태로 몇 년간이나 지속될까? 이것이 M&A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M&A라는 것은 상대방 회사 또는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 지속해서 성장하고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수익이 보존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가격 산출을 하고 협상까지 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고 마무리 계약까지 하게 되면 M&A의 큰 산은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법들이 잘못되는 부분들보다는 판단에 대한 부분들, 준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밝힌 실패 사유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M&A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전략적인 부분에 판단을 하게 될 때 너무 과잉된 효과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후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통한 무리한 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 그 다음에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나중에 살이 섞여 결합될 회사에 대한 경영진들 또는 종업원들과의 융화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M&A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적대적인 관계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수자나 투자자에게는 상대방 쪽에서는 적군이라 생각하고 협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적인, 그다음에 법률적인 결합은 됐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결합은 안 됐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역량이 발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를 잘 마무리해서 인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후에 전략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막상 프로세스를 저희가 진행했었을 때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폐합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인증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탈 문제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계약서를 쓰고 마무리가 된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M&A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공해야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 성공하려면 일단은 진행하는 쪽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상물을 찾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밸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것들은 시간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빨리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추진이나 상대방의 약점, 문제가 될 소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시장 내에서 무성하게 나고 종업원들은 불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나 그다음에 시장의 환경들이 변함으로써 좋은 사업적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전략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대한 산출이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수를 한 이후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법적인 부분들을 유효하게 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업원들,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전략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무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M&A라는 것이 회사를 키우기 위한 방법 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책과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떠나서 저희가 단연간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M&A 협상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거나 공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도 있고 원하지 않은 상황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다시 한번 상황별로 체크해 본다면 다음에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딜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M&A를 과연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대표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소유주인 대주주가 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리더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하면서 딜을 이끌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 리더는 누구인가요? 회사를 잘 이끌어갈 전략가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간판인 대표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가요? 법적으로는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이 판단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도 자기의 위험과 자기의 부우 또는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실무자들과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상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상대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일을 풀어갈 것이냐 하는 딜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회사의 내부 전문 인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개인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연 단순하게 업무 계약으로만 에이전트나 컨설턴트가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만 합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업무 계약을, 특히 자문에 대한 계약들을 하게 된 다음에는 맨데이트라고 하는 위임장을 주게 됩니다. 이 맨데이트를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 회사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중개인 또는 자문인과 만나서 서로 자격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조건과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지인들이, 측근들이 움직이면서 매수 또는 매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시장 내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주들과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로부터 위험에 빠진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게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높게 받는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부담감을 느껴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회계적인 기반에서 산출된 가격을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사란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라고 하면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과연 기준대로 적용이 돼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매수자가 자기의 잔고를 가지고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가격,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면 매도를 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회사가 법적으로, 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실사란 과정에서는 매수 측에서 매도자 회사를 공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과연 상대 회사가 상대 회사를 볼 수 있을 때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외부 에이전트를 또 외부 중개기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재무부는 회계법인을, 법무법인을 쓸 경우에는 법률적인 계약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술 컨설팅 회사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회사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위험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마무리된 이후에 양사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면서 통합이 되는 인수 통합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발생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충분히 계약적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품 인증이란 부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기 인증을 받습니다. 회사 간의 M&A를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고 사업부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비용과 인증에 걸리는 소요 기간 동안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M&A 전에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인수해서 회사의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각각의 분야별 업무에 다 스며들어서 충분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이론들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녹여서 분야별로 한번 기사를 인용해 봤습니다. 주식인수, 자산인수, 영업인수, 흡사병 이런 테마별로 2022년도에 있었던 기사들을 한번 매칭시켜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정보들, M&A 정보들을 들으실 때, 이거는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사들을 접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재미있는 그런 M&A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만들어 본 저만의 페이지입니다. M&A 이론은 책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매수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쓴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런 M&A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M&A 부분에서는
인수자 또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계속 끌고 가고 존속시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의 자료들, 기사들, 이론들이 많이 정립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양 회사가 존재해야만 매수와 매도, 투자와 피투자 이런 형태의 기업 결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자도 존재해야 되고 매수자의 전략이 있다면 매도자도 전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M&A를 한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도자 측면에서 본 실패 이유를 한번 추스려 봤습니다. 왕왕 회사가 어려워질 때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보통의 경우는 너무 실기한 상황, 타이밍이 늦은 상황에서 M&A 의뢰를 하고 M&A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위기가 언제 있는지를 빨리 감지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탈출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계약 업무를 했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하다 보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옵션,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는 역시 매수자 측에서는 자기의 돈 그리고 자기의 회사의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강요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 기술, 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술과 사업은 가치가 높고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과잉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과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충분히 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매수자는 그 부분을 충분히 파고들 것이고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 마찬가지로 회사 내 전문 인력, 담당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도 전략을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외부 전략가 또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주주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이 딜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탑 리더, 대주주만 진행하다 보면은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팔린다고 하면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그분들만 수익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A 관련돼 가지고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회사 실무자, 종업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도 기업 쪽에서는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이 돼야 충분하게 시장에서 매수자를 통한 M&A 부분에서 성공적인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거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실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외국의 경우, 특히 자본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M&A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한 자금력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많이 잘 인정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빠른 사업적인 진행을 원하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이 M&A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거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에 대한 오너십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내 회사, 내 기술인데
내가 이거를 아깝게 왜 파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회사를 살 때는 그 회사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노력한 부분들, 그리고 회사를 성장시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인수자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집착하게 되고 무형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좀 M&A에 대한 부분들, 접근 방법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M&A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갖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부분들은 매수자나 매도자나 똑같다고 봅니다. 누구 한쪽이 더 우위가 있거나 누구 한쪽이 열세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잘 키우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M&A 시장, 그리고 M&A 딜들이 벌어지길 바라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시간 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기회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